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길잡이 유튜버 가티입니다. 맥주의 역사 3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카루족이 발효되면서 시작된 맥주의 역사는 이집트의 신의 음료로까지 찬양을 받다가 그리스 로마인들의 못말리는 와인 사랑에 맥주는 야만인의 음료로까지 격화되고 맙니다. 하지만 칼로스 대제와 멋지게 부활하게 되는데요. 3부 영상은 칼로스 대제의 세계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가 죽자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정통 로마 제국으로서 지속되었던 반면 서로마 제국은 멸망 후 수많은 나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로마에 있고요. 서로마 황제가 없으니 교황은 동로마 황제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81년 현재 서유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국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름하여 프랑크 왕국이죠. 410년 로마인들이 영국에서 완전히 퇴각한 이후 영국은 앵글로색슨족에 의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간 반면 유럽은 게르마니아와 갈리아의 많은 국가들이 나타나는데 이들 중 하나가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메로밍고 왕조에 의해서 라인강 유역에 세워진 프랑크는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세를 넓혀갔지만 그 후 차츰 약해집니다. 그러던 중 751년 귀족 중 하나인 피핀 3세가 메로밍고 왕조를 찬탈하게 되고 새로운 왕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카를린고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쿠데타로 왕위의 자리를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각 지역 군주와 교회에 더 힘이 있어 왕권 강화에 고민이 많았던 피핀 3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이태리 북부의 롬바르트족의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한 교황을 도와주고 그는 공식적인 왕의 직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맥덕 카를로스 대제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프랑크 왕국의 카를린거 왕조를 세운 피핀 3세의 아들입니다. 독일에서는 칼, 프랑스에서는 샤를마뉴, 영국에서는 찰스, 스페인에서는 카를루스, 체코에서는 카를 대제로 불리는 게르만의 왕 카를 대제는 부리부리한 눈매와 얼굴을 뒤덮는 수염, 190cm가 넘는 거구로 768년 왕권을 이어받아 영토 확장을 통해 과거 서로마 제국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카를 대제를 현재 서유럽의 기틀을 세운 유럽의 아버지라고 여깁니다. 그는 기독교를 전파시키고 주변 제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시킵니다. 이슬람교를 믿었던 모아인이 점령한 스페인을 제외하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 헝가리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일하였으며 당시 동로마 제국과 성상 숭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교황 레오 3세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프랑크 카를 대제는 서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잇는 황제가 됩니다. 역사적 이야기에 이어서 카를로스 대제와 맥주의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그의 탁월한 성공 비결을 맥주로 보기도 합니다. 그는 맥주광이었어요. 맥주를 지나치게 좋아한 나머지 전쟁터에서도 오크통을 늘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근 전투를 치르기 전이면 반드시 병사들과 만취가 되도록 마셨다고 하네요. 그 다음날 카를로스 대제의 군대는 무서운 계력을 발휘해 대승을 거두곤 했습니다. 서구 유럽의 틀은 이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통과 영광을 계승한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고 유럽을 통일한 카를 대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국 곳곳에 수도원을 지어서 전쟁터에서 고생한 부하들을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동시에 가진 수도원장으로 파견하고 세속적인 위치로 영주의 자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는 각 지역에 교회, 방앗간, 빵집, 마구간 그리고 양주장을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맥주 양주를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거점인 수도원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였는데 이때 세금을 돈이 아닌 그 지역의 과일이나 맥주로 받았으며 수도원에서는 교회나 수도원에 소속된 학교에도 맥주를 공급했습니다. 맥주의 제조 과정은 와인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합니다. 추위에 잘 견디는 밀이나 보리를 봄에 드넓은 벌판에 뿌리고 가을이 되면 수확하면 됩니다. 포도처럼 김을 매주거나 거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큰 재해가 없기를 기도하다 가을 하늘이 높아지면 걷어들이면 되지요. 수확한 밀과 맥주 보리를 거칠게 빻은 뒤 홉을 넣어서 삶습니다. 그리고 3주 이상 발효 숙성시키면 맛있는 맥주가 탄생합니다. 와인에 비해 거저 마시는 거라 다름없습니다. 와인과 맥주의 이런 차이가 그리스 로마 시절 와인은 왕과 귀족의 술로, 맥주는 평민의 술로 특정 지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중세 유럽을 바다에 비유하자면 검은 파도가 일렁이는 망망대해였습니다. 찬란했던 로마 문화와 학문은 사라지고 무지와 맹목적인 신앙이 거센 파도와 폭풍으로 변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11세기에 들어서면서 외로운 섬들 가운데 희미한 불빛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카를 데제가 세운 중세 수도원이었습니다. 카를 데제가 세운 유럽의 수도원 30곳의 맥주 양조장은 성지 순례가 활성화되면서 순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들 수도원 맥주의 명성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스위스의 장크트 갈렌 수도원과 독일의 트라피스트 수도원 등이 맥주로 유명해진 수도원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맥주뿐 아니라 와인과 치즈 제조 기술이 전수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잉여 자본은 더 큰 자본을 낳았습니다. 카를 데제가 부여한 거대한 토지와 맥주 독점권, 귀족들이 기부한 재산으로 수도원은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맥주 독점권은 황금을 만드는 연금술 이상이었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민과 장인, 농노, 시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맥주보리를 추소에 운송할 때의 통행세, 홉을 넣어 삶을 때의 홉 사용세, 맥주를 여관이나 술집에 내다 팔 때의 판매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수도사들은 일반 양조장에서도 생산된 맥주에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사인 축상을 했는데 이때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맥주는 세금 덩어리였지만 와인과 비교하면 그래도 값이 쌌습니다. 농가에서도 맥주를 만들긴 했지만 뛰어난 양조 기술을 보유한 수도원 맥주와 맛을 비교할 수는 없었지요. 서민들에게 수도원의 맥주는 사치품이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활 속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절 저급한 술로 천시를 받던 맥주는 이렇게 카를 데제로 인해서 게르만의 자랑스러운 술로 재탄생합니다. 맥주 3부 영상은 맥주의 재탄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부 영상은 1516년 바이에른의 영주 빌헬름 4세가 공포한 법, 맥주 순수령과 맥주의 종류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길잡이 유튜버 가치였고요. 저는 맥주 4부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